대구에 세부터 소원까지 와서 강의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또 맡은 주제도 뭐 코로나19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개 여기 대구는 뭐 다른 어떤 지역보다 2월, 3월에 거쳐가지고 이 코로나를 직접 뭐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뭐 모든 삶을 얼마나 급격하게 뒤집어 놓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전 코로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동안 어디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해서 마치 기원 전, 기원 후 뭐 이런 걸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가지고 뭐 비포 코로나 그래서 BC 뭐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AC 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은 정말 코로나가 그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갈라놓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이런 어떤 질적 변화를 과연 가져오는가.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희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뭐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처음 경험하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뭐 우리 조선 역사만 보더라도 무수한 이 팬데믹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마을을 봉쇄를 하고 뭐 그래서 하는 이런 걸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무슨 과거를 거슬러면 13세기, 뭐 14세기 이때쯤 되면 패스트가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뭐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야말로 몰살을 하는 이런 그래서 문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근대가 그러니까 전근대 봉건 사회가 근대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8년 전으로 1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 유행병도 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때 당시 인구의 한 15%, 20%가 죽는 이런 아주 대진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뭐 정도 되고 뭐 죽은 사람도 뭐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체 세계 75억 인구에 대비하면 0.00 뭐 2%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죽은 사람들도 과거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거의 70대 이후 거의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80대가 이런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서나 사회를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문명을 바꾸는 이런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팬데믹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모순이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정말 우리를 그런 사망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이런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자본주의는 건재하고 자본가들도 건재하고 또 잠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 없었던 일처럼 마치 그 우리가 그 1997년, 8년에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가 엄청나게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를 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거의 그 좋은 기업들이 외국에 이렇게 팔려 넘어가고 뭐 하는 이런 대사건이 있었으면서도 그 사건이 우리나라를 질적으로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됐냐? 그렇지 않고 또 그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외환 위기가 풀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이전 사회로 도망이 타고 됐듯이.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도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자본주의가 절멸할 것처럼 이런 거 특히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본과 계급을 이제 살리기 위한 이런 대대적인 어떤 그 양적들이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백조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요. 결국 살려내고 나니까 월스트리트가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더 검지하고 더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끼리 보너스 장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정부로부터 그 오바마 정부겠죠. 그 정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회생을 했는데 회생을 하고 나서는 그 노동자들이나 어떤 그 사회인자 계층이나 어떤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를 그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걸 했냐 하면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 보너스 장치만 해가지고 오죽하면 그 월스트리트에서 대규모 그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운동까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이런 대격변이 있을 때 이게 그야말로 어떤 모순이 이게 증가되고 이게 점점 쌓여가지고 질적 변화의 계기를 가져오는 이런 게 우리 코로나19가 과연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 2월 이전 생활하고 이후 생활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것 중에 여러분이 당장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이 새로운 일상 코로나와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게 이건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이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노멀이라는 게 평상시 하던 대로 이런 뜻이라면 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산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뉴노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은 원래 코로나 같은 이런 걸 당해가지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고도 성장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게 한계에 공착해서 모순에 공착하게 되면서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서 모순이 이제 격화돼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 그런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많이 다른 게 비대면, 언택트. 언택트는 이거 영어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더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 쓴 그 김남도 선생이 아마 이걸 어디에다가 아마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컴플리시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신문, 텔레비전 이런 데 다 쓰니까 이제 이게 언택트하는 말이 마치 이제 본래부터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컴플리시가 어쨌든 이 비대면 사업에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명력이 있으니까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적어지고 비대면 사회로 넘어갈 거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3월 대구의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감염
그 확진자가 나타날 때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 지역 감염 숫자가 뭐 오늘 뭐 보면 불과 뭐 몇십 명 수준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그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감염에 대한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그 이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제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이제 오히려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친구도 만나고 뭐 음식점도 가고 이제 커피숍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뭐 제주도가 미어 터진다. 그 제주도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숙박 시설 같은 데 2배, 3배가 올랐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언택트라고 하는 이게 그야말로 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인가? 아마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무슨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이 방역에 이 새는 이 부분을 잘 막아서 가면 적어도 원래 뭐 말쯤 가면 소수의 이런 감염은 있다 하더라도 대량 감염 사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대량 집단 감염 같은 걸 워낙 잘 뭐 핸드폰을 추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그 지금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감염 사태는 없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비대면 사회가 그야말로 그 코로나 이후 그 애프터 코로나의 어떤 일상이 될 건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 병이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 뭐 감염이 뭐 지금 오늘도 뭐 엄청 그 늘었다고 그러고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동경이 뭐 오늘 뭐 300명 그 일본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뭐 올 900명, 1000명 이렇게 오늘도 나왔다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뭐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가 나오고 지금 나오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 과정에서나 이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이것도 적어도 길면 3년 뭐 짧으면 뭐 올해 내년 상반기 이 정도에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됐더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런 측면은 그 상당 정도 이제 그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이게 되면 다시 마치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이렇게 그 돌아가는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뭐 10중 8구는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새로운 다른 측면은 이제 지금 온라인 교육, 뭐 초등고등학교, 대학, 뭐 완전히 온라인 교육 이건 아마 이게 그 대면 교육, 직접 이제 현장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디지털 산업과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히 이 중고등학교 교육 같은 일반 교육을 모르는 대학 같은 이런 건 굉장히 지금 그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그 기업형 대학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학교 경영에 그 들어가는 돈을 그 줄이고 이익을 많이 뭐 남기고 이게 겉으로 보면 뭐 이게 비영리 그 재단이고 교육재단이나 의료재단이 그렇지만은 이로는 이게 전부 영리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 특히 명세 사립대학 같은 데는 이걸 개발해서 직원도 엄청나게 줄일 테고 교수, 교직원 뭐 전체는 엄청나게 이제 줄이게 될 테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이런 컴퓨터 온라인을 통한 이런 교육으로 해서 강의 하나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동영상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동시에 뭐 몇천 명이라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금 뭐 미국에서 만드는 페넥스 대학이 무슨 몇 개의 온라인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대학이나 페넥스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60만 명 정도가 되고 교수가 한 6만 명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를 이 동영상 강의를 떠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다가 입학을 이제 이게 미국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의 경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에는 사립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 그에 시민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부터 시작해 전부가 이제 공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립대학에서도 이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온라인 강의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미국 대학이 특히 이제 유명한 대학에는 돈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기보다는 대개 사회적인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스폰서 기업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뭐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학의 이 후원금이 거의 떨어지게 되면서 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립대학은 뭐 등록금을 뭐 엄청나게 올렸죠. 그 아이들이 뭐 이런 데는 뭐 2배 이상 심지어는 그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뭐 캘리포니아 대학 뭐 이런 데에도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돈으로 한 7,800만, 8,000불, 9,000불 이 정도 연 등록금 15,000불 막 이렇게 2배 이상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 바로 이제 미국 대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나서게 되고 선생을 안 쓰게 되고 강사를 줄이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이제 경영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의 대학은 굉장히 지금 초토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은 거의 거기에 따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언제부터인가 등록금 동결이라고 해서 등록금 물가 이상을 못 올리게 이렇게 딱 묶어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립대학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지금 등록금을 물가 인상분 정도 우리나라 물가 인상이 과거 같으면 5% 10% 올랐는데 지금 뭐 물가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제로 상태다 보니까 등록금을 하나도 못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학의 경우에는 정말 비참한 그래서 미국의 특히 정규직 교수가 옛날에는 테니어 트랙이라고 정년이 보장되는 이 종신 교수 코스로 대학 교수가 되는 이 수가 뭐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많았고 큰 유명한 대학들도 이 테니어 트랙에 한 50% 이상 이렇게 60% 이렇게 됐었는데 많은 데는 70%까지 이렇게 지금은 테니어 트랙이 20% 정도로 종신 교수가 거의 사라진 그러면서 계약제 교수만 이제 대폭 늘어나고 계약제 교수라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사들이 대거 채용을 하고 계약직 교수도 전부 있고 그런데 이 강사도 이런 학위를 하고 오늘 대학이 이런 사람들은 강사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강사를 쓰는 게 아니라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그 중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수로 씁니다. 그렇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대학 1, 2학년의 상당수의 교양과 기초 전공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런데 또 과목도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 이렇게 무슨 아르바이트 강사라고 보면 학위를 한 단위에서 아르바이트 강사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온라인적이라든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동결을 한 이후에 지금 사립대학에는 뭐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에 강사를 이제 교직원 고등교육국의 교수로서 이제 거의 이제 중앙을 넣고 난 이후에 이 강사급에 의해 가지고 강사가 뭐 거의 한 많은 데는 한 반 이상 3분의 2가 줄어들고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한 10명 정도 있던 강사가 지금은 한 3명 뭐 이렇게 이하로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이 몰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도입이 확산이 되고 했지만 이게 앞으로 그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대면 교육이 가능하더라도 대학은 아마 이 비대면 교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의 그 비용을 그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초중등 학교는 지금 그 의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니 뭐 하는 이것도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무조건 내부 좋고 한 이런 이제 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이 그 온라인을 통한 이런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그 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주로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 재택근무를 늘릴 테고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앞으로 재택근무는 계속 늘어날 공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세미나 같은 이런 뭐 사회적인 이런 것도 전부 그 대학의 뭐 교수들이 하는 무슨 학술 대회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게 이 웹 그 학술 대회로 다 정화 되고 그래서 뭐 사실은 웹 이거 세미나니 웹 학술 대회라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 지금 뭐 학술 대회 자체가 완전 세미나 자체가 거의 뭐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뭐 가정주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이들도 지금은 학교를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만 몇 달 동안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 이제 갇혀서 온라인 가는 거의 뭐 사실상 되지도 않는 이런 수준이 됐지만 일단 집에 갇혀 있으니까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활용된 이런 홈 콘텐츠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또 홈 에코노미 집에 이제 이렇게 갇혀서 사는 이런 그들을 대비해서 이제 그 음식 배달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시장이 한 300% 정도 성장을 했다고 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뭐 쿠팡 같은 뭐 이런 그 뭐 신속 배달이나 총알 배달 한 이런 뭐 온라인 시장은 저도 뭐 전에는 이런 걸 못 봤는데 그 외에는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집집마다 앞에 이 박스가 하나씩 이렇게 놓이는 그게 아마 전부 그 온라인으로 보면 음식물 같은 이런 일상 상태 이런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이 뉴멀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앞에서 얘기하면 과거로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더 강화되거나 더 확대되거나 더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자본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뉴노멀에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의 공동화 이게 뭐 지금 뭐 박물관 이런 극장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그 이제 극장도 거의 뭐 퉁퉁이었고 박물관도 거의 닫았다가 최근에 조금 연다고 그러는데 아마 박물관도 뭐 거의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뭐 방송 중계 보시면 알지만 그 안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오늘 잠깐 보니까 무슨 야구를 하는데 야구 하는 호수 뒤에 사람들이 쫙 있어서 이제 안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쭉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마치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제 직접 이제 관람 가능한가 보다 그런 사진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공간의 확대 이거는 이제
박물관이니 뭐 극장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배치되면서 지금 디지털 박물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슨 디지털 박물관 하는데 그 디지털로 해서 뭐 3D 영상인지 아니면 그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정밀한. 최근에 그 복고의 그림을 이 디지털에 초정밀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이제는 직접 그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호국의 그림을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는 이런 이제 그 관람 방식 이런 게 이제 그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일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변화가 이 투어리즘 여행 특히 해외 여행 이게 이제 초토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특히 해외 여행은 국가에서 서로가 이제 그 공세를 하는 샷다운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 항공산업은 오늘도 보면 이스트 항공이 완전히 지금 이게 제주 항공에 뭐 넘겨준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 빚이 물덩이처럼 해서 1000%에서 6000%까지 늘어났다가 뭐 그래서 지금 제주 항공에서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파산 선고 내지는 법정관리에 뭐 그러니까 법정 관리도 아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에 대한 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시아나 항공, 우리나라 2대 거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완전히 그래서 뭐 현대 쪽에서 뭐 아마 이거를 인수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장기화되고 외국의 그 문호를 열지 않고 이게 언제 이제 풀릴지 몰라서 지금 그 현대에서 아마 이거 인수하는 걸 포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투어리즘 뭐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의 중국 관계는 뭐 과거에 뭐 이 코로나 아닌 방식으로 굉장히 초토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이제 일본의 아베가 한국에 대한 무슨 특수 뭐를 수출 금지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거부 불매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객을 안 받겠다 그쪽에서 안 보내겠다 단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게 풀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겹치는 바람에 이 여행과 관련된 이게 일본의 뭐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이 관광객이 90% 이상이 다 우리나라 사람인가 본데 거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경제가 제로 상태가 됐다고 그리고 뭐 여행으로 세계를 벌어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 이태리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 관광과 관련된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가 됐다, 초토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왜 뭐 이렇게 길을 쓰고 해외 여행을 다녔는지 우리나라 뭐 청년들 뭐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학생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젊은 층들도 뭐 해외 여행을 밥 먹듯이 막 미국 집 다니듯이 심지어는 뭐 대학에 이런 아르바이트 조교하는 이런 날도 뭐 대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정도 저가 하고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은 상당 정도 물론 이 박물관 극장 뭐 이런 것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대면 방식으로 바뀌겠지만 그러나 다른 쪽은 아마 이게 바뀌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해외 여행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곳은 방역이 잘 되지만 어떤 방역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이 완전 개방하는 이 자유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뉴노멀이 이제 이 근본적으로 뉴노멀로 가는 부분은 주로
플랫폼 경제, 주로 인터넷이나 디지털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쪽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 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차 혁명이 이런 말에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 같은 데는 이 온라인과 관련된 이 플랫폼 경제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이 카드도 잘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쓰는 뭐 이런 그 정도로 그 일본은 저는 뭐 책을 그 공짜책을 구해보는 뭐 그런 게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의 웬만한 책은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 다 그냥 그 공짜로 구할 수 있는데 일본 책은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디지털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디지털화가 돼 있는 책은 100년 전 책 뭐 이런 것들만 돼 있고 최근에 나온 신간들은 전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온라인 방식으로 팔기만 하면 누군가가 사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떤 뒤로 올릴 텐데 그 이 온라인으로 팔기가 아니라 아주 센세이션과 대중적인 것 말고는 그 이 디지털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책을 구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이베이, 옥션, 뭐 유튜브도 이게 이제 대면 사회를 대체하는 강력한 하나의 이런 걸로 대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부자 1등, 2등, 3등 그러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게 다 1등, 2등, 3등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그 디지털 그 온라인 시장이 또 이런 그 플랫폼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 세계적인 그 부자가 되는 이런 사람 이것은 아마 지속될 거고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없었던 게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게 이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고 그거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자본 탈출을 생각했던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더 잘 됐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이런 이게 소위 디자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면 재앙을 이용하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된 뭐 일상은 이런 정도라면은 실제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이게 잘 나가던 시기, 고도 성장 시기에서 이게 어느 시점에 이제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이나 지속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재생산에 불가능한 시점.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까지 이 자본주의가 어쨌든 이렇게 뭐 금융을 통하든 뭘 해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있다. 극소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미국에 있지만 그건 미국의 기업이라고 보다는 그냥 그거는 국적이 없는 그냥 초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미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일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저성장, 이제 성장이 이제 고도 성장에서부터 저성장. 그래 저성장에 대해 금리,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벌 일이 없으니까 돈은 쌓여 있고 빌려가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 그다음 저물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지 않으니까 이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 수익률도 뭐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뭘 해도 수익률도 제대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위험은 엄청나게 높은 소위 이제 오위험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이 고비가 이게 질적인 어떤 상향곡선에서 하향곡선으로 꺾이는 이 시점을 이야기할 때 이게 모하메드 그 엘베이리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출신에서 뭐 프랑스에 있고 미국에 이제 살는 이런 사람이 when market play 이 시장이 엉망이 됐을 때 그럴 때 세계 경제 변화 시기에 그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티지 그 투자 전략.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워렌
누구처럼 예, 저 이런 그 전문적인 그 투자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 뭐 자본주의가 내리막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주의의 이런 제반 조건이 다 엉망이 된 2008년 이후에 이런 그 금융 자본주의가 완전히 그 몰락해 가는 이 시점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뭐 이 투자의 어떤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게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이라든지 뭐 투자에서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뭔가 그 취업을 해서 뭘 잘해서 미래에 뭐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명예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희망 이런 걸 다 꺾어놓는 이게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그 하향 곡선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에도 이게 이제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신상태라는 그 신상태라고 하는 그 뉴노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상태라는 상태가 새로운 상태 뭐 이렇게 해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합니다. 여기에 이 말을 그 시진핑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고도 그 경제 고속 성장은 고비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소평 이후에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그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런 게 제조업의 가장 이런 것들을 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의 물질적 생산의 거의 한 70%까지를 감당했던 이런 정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의 1970년대 뭐 이때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뭐 외국에서 그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문이 나지 않는 이런 물건을 만드는 데는 전부 우리나라의 전임금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구로공단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것이 저 마산의 창원 수출단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보세 가공만 전문으로 해서 외국의 물건을 그 오염 방식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팔아 가지고 오는 이런 경제를 중국이 해서 그걸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서 그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잘 왔었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뭐 경제 성장률이 1년에 뭐 20%까지 올라갔던 게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는 지금 한 6% 정도까지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 시진핑이 이제는 그런 옛날 방식의 남의 물건 대신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 싼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 버는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초기에 공장을 뜯어가지고 중국 임금이 싸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하다가 한 10여 년, 뭐 길게는 한 20여 년 하다가 중국의 임금이 그동안 막 올라가기 시작. 그래서 중국의 임금이 2배, 3배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공장을 뜯어가지고 다시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막 캄보디아 뭐 이런 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임금이 비싸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구조를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하고 성장 동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신형공업화. 그럼 우리도 이제 신형공업화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남들 뭐 하는 무슨 속옷이나 만들어주고 무슨 이런 거 남들 하는 이제 싸구려 이런 걸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신형공업에서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외국에서 하는 전자산업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 자체에서도 하웨이 뭐니 이렇게 해서 신형공업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하웨이가 뭐 어디서 뭐 어디 나온 이런 몇 개는 지금 우리나라를 능가할 정도로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품질에 대한 신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신용공업화를 이제 신식화라고 하는 이거는 정보화, 이거는 바로 컴퓨터, 온라인과 관련돼. 그래서 미국 중국의 전자산업 이건 무섭게 지금 그리고 이게 무섭게 성장할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 뭐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온라인 도시, 그 컴퓨터로만 이렇게 하는 디지털 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그 성진화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도시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동국제도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에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중국에는 내수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야겠다. 그 내수 산업이라고 하면 도시화가 이제 도시화는 곧 중산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중산층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의 이 도시 비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한 90%,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사는데 저 중국에는 한 20%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50%까지 도시화가 정도. 도시화가 되면 아파트에 살게 되고 이제 훨씬 이제 그 내수 그래서 내수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내수를 노리고 그쪽에 무슨 음식점 무슨 이런 것들이 막그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수 산업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뭐 농업 현대화, 농업을 이제 그 노동지갑적인 산업에서부터 이제 이걸 그 자본주의적인 이런 거 그런 어떤 그 농업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중국의 발전 단계에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이런 그 물질적 생산을 통한 이런 싼 임금으로 가지고 해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대에서부터 이제 고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화라든지 내수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내수 산업이라고 하는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조보다는 그 소위 그 서비스업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이런 뭐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한 8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뭐 대부분이 농사짓는 농사꾼 자제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하면서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에 이제 노동자를 조달해서 이제 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고향이 성주이기 잘 아름다운 여기 이제 방직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전부가 이 대구의 방직이라든지 이런 쪽 남자 아이들은 여기에 무슨 조그만 이런 제작 이런 쪽에 이제 와서 이런 과정이 그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달라진 이런 이제 중국에서도 똑같은 그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한 30년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한 30년 차이에서 20년 차이에서 지금은 거의 뭐 줄어가지고 지금 차이가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하는 이게 자본주의의 이런 그 전개 발전 과정 일반적인 패턴 중국도 그런 걸 요즘에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이런 거 코로나 이후의 사회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세계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향후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 세계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게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세계화 자본주의라고 하면 본래는 그 뭐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 이게 일반적인 그 국경이 있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해외에 팔면 관세를 내고 관세를 물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던 게 그 소련과 동북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세계화 자본주의의 하나의 이게 질적 전환의 계기가 그 이전의 자본주의가 아무리 이제 자본의 기본 목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이익을 남기는 거. 그걸 이제
그 MCM-라고 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10,000원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11,000원을 만들면 1,000원이 남는 이 잉여 그 가치 요거 창출하는 게 자본주의 기본 패턴인데 이런 그 패턴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한 그 11,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이나 한 2,000원 받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잉여 그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11,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을 만들어서 4,000원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늘릴 수 있냐면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그 잉여 노동을 이제 그 얼마나 이제 그 착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이제 늘린다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노동을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단시간에 그 기계를 통한 생산력을 엄청나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의 주리를 틀어 가지고 자본이 계속 그 10,000원을 투자했으면 11,000원이 되고 11,000원이 되고 12,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은 달리는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달릴 때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윤이 늘어나야만 이렇게 계속 가고 이윤이 잘 늘어나면 막 잘 달리니까 막 굉장히 손살같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윤이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0원밖에 안 남으면 이윤이 하나도 안 남으면 자본가가 10,000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뭐 고생해서 자본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업을 짓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달리는 자전거가 더 이상 달릴 수 없으면 쓰러지게 되는데 이 쓰러지게 되는 순간들이 자본주의의 한 200~300년의 역사 속에서 뭐 조그맣게는 여러 번 오지만 크게 하더라도 한 서너 번 정도 대공황이 바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전거가 더 이상 달릴 수 없어가지고 쓰러지는 대공황 단계가 이제 몇 번을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를 자전거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달리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 이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 자본주의는 항상 무언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냐면 소련과 동pon이 강력하게 사회주의 국가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을 때는 그쪽의 눈치라든가 그쪽과의 경쟁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소련 동구권을 그 지원을 받는 그 블록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자본주의 세계를 우리가 1, 2, 3, 4,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나누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1세기, 2세기는 안 들어봐도 3세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세기에 속하기 때문에. 1세기라고 하는 게 이건 장면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잘 나가는 선진 자본주의가 이게 1세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적인 그 대립만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하다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이 개방이 잘못돼가지고 소련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게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은 뭐 중국이 하는 것처럼 뭐 개혁, 뭐 등소평이 했던 개혁 같은 이런 거지만 이 개방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그런 로만 크라프나 과거 소련의 이제 과거의 그 권력을 가졌던 계급들이 비리를 들추어내가지고 폭로하는 그래서 KGB의 비밀 문수가 폭로하고 이러면서 소련의 권력이 완전히 그 시대의 권력을 완전히 없애고 이 고르바초프는 크루시초프 시절에 모스크바 대학을 다녔고 소위 이제 크루시초프의 아이들 아르바트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1950년대, 90년대 이때 대학을 다녀가지고 장구하다라는 많이 부르고 소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이 아니라 공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화공존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은 크루시초프 시대에 이 평화공존 그래서 비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 하늘에 비둘기가 날고 이런 게 많이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권과 이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평화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련이 무너지고 그 5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소련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가 되고 러시아로 되고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 동구권 독일을 위시한 이 동구권의 사회주의권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1세계, 2세계, 3세계, 4세계가 있었는데 1세계, 2세계가 붕괴가 되니까 2세계가 별 노력 없이도 1세계에 다 편입이 되고 그래서 러시아도 편입이 되고 동구권도 다 자본주의권에 편입이 되고 2세계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3세계라고 하는 건 보면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제3세계 그 2차 대전 이후에 되게 해방을 한 민족 해방을 뭐 이런 쪽에서 제3세계입니다. 이들은 그 1, 2세계가 건재할 때는 그 양주파기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도모했거든. 그러니까 소련 쪽에 더 붙든 아니면 미국이나 자본주의 진영이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미국이나 이 자본주의권에 이제 종속되어가지고 이제 발전한 나라로. 그 다른 제3세계는 이제 저 소련이나 이 동구권에 이제 줄을 대고 이렇게 이제 했다가 2세계가 없어지고 1, 2세계가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제3세계도 완전히 본의 아니게 1, 2세계가 통합된 자본주의적인 이 진영에 완전히 뭐 어쩔 수 없이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려서 1, 2, 3세계가 통합이 되면서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돼요. 옛날에는 자본주의 시장이 있고 사회주의 뭐 시장을 나누고 하던 그 경제 블록이 있고 제3세계는 양쪽에 눈치 보면서 주파기하던 이런 세계가 있고 제4세계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경제적으로 전혀 분모지에 가까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4세계는 뭐 별 그 의미가 없는 그런 뭐 사막이든 아니면 저 뭐 북극의 특별한 뭐 이런 그 거리에 뭐 이런 데인데 이게 거기에 많은 이제 에너지 자원 이런 게 묻혀 있고 거기에 뭔가 자본주의적으로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제4세계도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편입되고 이래서 1, 2, 3, 4 지구가 완전히 이제 하나의 그 경제권으로 통일되고 이 통일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는 북한하고 뭐 저 쿠바 정도. 쿠바도 지금 완전히 들어갔고 북한도 뭐 겉으로 일반 거의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중국은 자발적으로 등소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검은 뭐 고양이 흰 고양이 그러면서 무조건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하나의 단일 이제 경제권으로 되게 되면서 과거에 항상 사회주의권이나 이런 쪽에 염두에 두고 복지의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를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그 눈치를 보면서 그 농가의 급이라든지 또는 이런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사민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구 밖의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그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천하를 그 종주국이 미국이고 이 미국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러면서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WTO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 이런 경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세계 경제 정부이면서 이게 세계 자본주의 정부죠. 그래서 WTO의 그 이 본부가 어디냐면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게 뉴욕에 9.11 테러 때 이렇게 그 비행기가 다가가지고 없어진 쌍둥이 근무 그게 WTO가 들어있는 세계 경제 총본부인 그 산업탑인 이런 그다음 월드뱅크라든지 뭐 IMF라든지 OECD 뭐 G2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그 주요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그 정부에서 결국 자본이 이제는 전 세계 국경이 없다. 그리고 국경을 다 없앤다. 그리고 상품의 국경도 없앤다. 노동시장도 없앤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200여 개 되는 이 나라의 국경이 경제적으로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
의 압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90년대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농산물 개방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이렇게 개방.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극력 저항했죠. 그래서 뭐 쌀가마를 가지고 고속도로에다 놓고 불을 지르고 하는 게 농림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극력 저항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 뭐 거의 지금 뭐 쌀 일부 남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방이 된 상태고, 그리고 상품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됐고, 그리고 저 노동 시장도 지금 뭐 거의 개방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래서 돈벌이가 되면 뭐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이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유럽은 이후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국경이 없어서 한 나라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주 노동자가 이제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돈벌이가 조금 잘 될 수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금 유럽, EU 안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제 독일이 이제 극우 팔을 낳게 되고 영국은 이제 극우 정권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 시장의 자유화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그 자본주의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전에 국경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이게 칸막이가 있었고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칸막이가 있고, 그래서 이 외환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외환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외환은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제 체제다 보니까 외환은행이 있어서 이 외환을 관리하는 이 자본을 관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명동의 큰손 아줌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쥐고 한거예요. 그래서 저 명동에 조그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 고문가게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문가게 같은 데다 전대를 차고 이렇게 앉아있는 손이 달러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바로 지금 예수국장에 있는 거기가 우리나라 정권시장 본부입니다. 정권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달러 뭐 이런 게 마음대로 해서 그 달러 아줌마하고 끼고 작전주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주식으로 가지고 돈을, 내 친구 중에 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달러 아줌마하고 결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불렸다가 그걸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저 어디 시골에 가서 사회학교 수학 선생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시 공동으로 돌아왔네. 네? 공동으로 돌아왔네.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국경이 봉쇄가 되어 있는 속에서 자본이었기 때문에 땅 아줌마가 갖고 있는 약간의 큰 돈만 가지고도 어떤 특정주를 샀다가 팔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사자 해가지고 사고 팔아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자본들이 우리나라의 정권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달러 아줌마,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은 정권시장에서 영향을 거의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대 자본, 그럼 미국의 자본이라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홍콩에 있는 그 지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권시장,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이제 주식 이제 자유롭게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식 시장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다루는 하루 1시간을 빈다, 하루를 빈다, 이틀을 빈다 이런 것 가지고도 돈놀이를 하는 이런 이제 자본이 세계 국경을 빛의 속도, 컴퓨터의 랜선의 빛의 속도로 이제 자본이 전 세계를 이제 휘젓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휘젓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당한 게 97년 IM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MF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재벌 자본들이 기업을 키우고 또 세계화가 된다든가 막 세계적인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에다가 뭐 그 회사를 짓고 대우가 뭐 영국에다 무슨 대우 자동차를 짓고 어디도 짓고 이러기 위해서 자기는 돈이 없는데 그걸 하려니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청난 이 국제 자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돈을 그게 10년 20년 장기로 뭐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뭐 30년 장기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뭐 길어봐야 몇 개월, 어떤 거는 뭐 며칠, 일주일, 어떤 건 심지어 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뭐 이틀, 3일, 몇 시간 뭐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갚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의 이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자본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IMF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은행에 그 달러가 있는가 본데 달러가 뭐 얼마 없었다. 몇십만, 몇백만 달러 뭐 이런 수준까지 가니까 우리가 IMF에 대해 200억 달러를 받고 IMF가 하라는 대로 IMF가 그때 바로 이게 세계화 자본주의의 이제 이그 칼이기 때문에 선봉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200억 빌려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홀딱 벗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은행이나 중요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잘 나가는 부동산은 전부 팔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의 높은 모든 빌딩, 쌍용의 뭐 쌍둥이 빌딩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빌딩이 외국 자본에게 다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외국 자본에 다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이런 그 기업들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몇 개만 남기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몇 개만 남고 잘 되는 거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거 순서대로 팔아라 그래서 뭐 이래서 IMF의 이 그 총독부 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특히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은행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중소 지방 은행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전부 통폐합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꽤 많았는데 자동차 회사도 전부 해서 3개 정도로만 남고 그리고 이게 통폐합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9.11 테러라고 하는 게 왜 났냐? 아까 말씀드린 9.11 테러라고 하는 미국이 다른 쪽은 천하 통일을 해서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했는데 저 이슬람 지역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니 석유 자본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쪽이 이슬람 지역이고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미국이나 그 IMF나 이거 월드 WTO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그 이상한 그 기름 무슨 오페크 같은 자기들의 어떤 그 기름 협력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름값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해서 이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이런 그 에너지원에 대한 이런 그 종주권이라고 할까 이거를 이제 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럴 때 이제 이 이슬람 지역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심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는 계속 압력을 가고 이란 이쪽에 압력을 가해도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이럴 때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 서방 자본주의 사회와 이슬람들의 이런 격렬한 이런 거 갈등 이런 것 그래서 오죽하면 이슬람 쪽에서 그 아이들을 미국의 항공 그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비행기 운전수를 가르쳐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미국에 폭격을 했는데 비행기를 가지고 박았는데 박은 데가 한 군데는 뭐 실패했으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 박은 게 뭔가니 미국의 무력의 상징인 미국의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 이 오각형인데 거기를 박았는데 잘못 박아가지고 앞에만 조금 부서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데 이게 정통으로 박은 거는 WTO의 기준인 WTC 요 세계 무역 센터를 박아가지고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 그 뉴스를 보셨으면 알지만 그게 뭐 그대로 그라운드 제로가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들겠지만 이 세계 자본주의가 미국이라고 하는 깡패 국가라고 그때는 그 롤스트리트를 깡패 국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줄 알았고 세계 경제에서 이제는 이런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자본주의, 이거는 이제 제3국가 뭐 중국 뭐 이런 동남아 이런 쪽에다 그 나눠주고, 자기들은 이 자본만 가지고, 금융 자본만 가지고 세계 자본주의 종주권을 이제 그 쥐고 흔드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돈을 갖고 돈을 버는 이런 금융 자본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그 산업 자본주의, 상품 경제 그 자본주의는 돈을,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가지고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문을 남기는 MCN이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도식에 의한 그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금융 자본주의는 M에서부터 바로 M-로 가고, 이 상품을 생산하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눕던처럼 10,000원을 가지고 11,000원을 버는데 그 중간에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도 없고, 그럼 자본시장에다가 돈을 10,000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10,000원 주고 주식을 사가지고 11,000원 될 때 팔면 1,000원이 떨어지는 이런 방식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세계 자본주의가. 그럼 자본주의든 어떤 거든 인류 역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이 경제고, 경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걸 해결하는 이런 경제가 이제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런 경제로 완전히 그 이제 바뀌게 되고, 주도권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실물경제 이건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게 전통적인 그 자본주의죠. 이건 뭐 자본주의든 뭐 어느 시대든 실물경제는 이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를 만들고 입거리를 만들고 뭐 우리가 필요한 칩을 만들고 이런 그 실물경제라면, 실물경제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경제, 금융경제하고, 이거는 이제 그 메인스트리트는 시내 중심가, 거기 가면 뭐 먹거리, 입거리 이런 거 다 살 수 있고 그 슈퍼마켓, 그래서 메인스트리트고, 월스트리트 하면 이건 뉴욕의 이제 그 금융시장, 그 증권거래소죠. 그리고 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세계 경제 비중이 어떤 거 하면, 실물 경제는 제가 뭐 통계는 이게 뭐 굉장히 뒤죽박죽인데 그래서 정확치는 않는데, 되게 실물 경제가 87조 달러 정도 된다면, 금융 경제는 주식에만 투자가 되어 있는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증권 이런 쪽이 119조 달러. 그 다음 640조에는 그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파생상품,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를 믹싱시키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노벨 무슨 필드상 뭐 이런 걸, 노벨상이 수학상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수학의 뭐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런 상을 받은 수학자들이 어떻게 전부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파생상품을 만드는, 이 공식을 만드는 사람들. 이 공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복잡한 수학적인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이런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파생상품은 그 수학자 외에는 이 파생상품의 생성 원리나 돈을 버는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나니까 하라. 오다가 떨어지면 그냥 이제 그 상품을 팔았는데, 이 상품을 뭐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파는 거죠. 전 세계로 파는데 이걸 누가 많이 사느냐면, 금융위기가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이게 중국에서 막 이제 성장해서 그야말로 이 세계의 이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뚝산업에서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축을 해가지고 뭐 미래에 좀 잘 살아볼 거라고 조금씩 모아놓은 거, 이거를 이제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런 농민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미국의 이제 그 제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돈이 엄청나고, 그 돈을 이 파생 상품을 팔아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그 돈놀이를. 우리나라도 여기 당한 사람들이 많죠. 뭐 영문도 모르고 샀는데 휴지가 됐다든지, 영문도 모르는데 사가지고 손해만 봤다든지 하는, 이게 640조가 이제 파생 상품이고, 252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부채, 그러니까 이 자본이, 금융자본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돈이 뭐 100조 대 1000조 뭐 이렇게 해서 10대 9, 1대 9,
식물 경제는 1%, 다시 말해 75억 인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제는 한 10%, 지금 전체 경제 자본주의 10%밖에 안 되고 90%는 금융자본으로 있고 이게 금융시장에만 있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돈을 열심히 이 자본가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문이 남기면 그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든지 더 잘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갖다 놓는 거니? 금융시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금융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실물 경제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 금융시장에. 그런데 이 금융시장은 아무리 이렇게 커도 부가돼도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게 완전히 카지노판 같은 되니까. 그리고 그쪽 돈이 밑에서 그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돈이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돈인 거죠. 그 구름 위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그 위에서만 돌고 밑에서는 계속 돈을 벌어놓으면 그 위에다가 싸다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해서 실물 경제는 일밖에 안 남고 나머지 분은 전부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금융자본은 이제 또 그게 이걸 이제 마크스는 자본론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픽티셔스 캐피탈. 말도 아주 적절한데 우리말로는 이거 뭐 별 방법으로 잘 번역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의제 자본, 뭐 가짜 자본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짜 자본이 이게 픽티셔스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픽션인 자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물이나 뭐 이런 데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그냥 그 지네들끼리 노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세계화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이 돈은 그 세계 자본의 90%가 노는 그 별세계가 있고 그 별세계가 실물경제의 위기가 오면 이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 도와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당장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물건을 만들어도 실어다 나를 수도 없고 물건을 수입할 수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지니까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전 세계의 노동자는 전부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 실물경제에 목을 메고 있어요. 취직을 해온 것도 다 실물경제에 지금 취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경제에 취직하고 있는 사람은 뭐 무슨 경영대학원을 나오거나 뭐 증권맨 뭐 이런 극소수의 사람이나 이 금융경제에 관여하고 있지 나머지는 이 10%밖에 안 되는 이 실물경제에 전부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임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실물경제가 완전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는 뭐 초토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초토화가 됐는데 이 금융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가가 싹 내려간 눈치보고 싹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완전히 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보니까 뭐 주가가 그때 코로나 이전은 주가 2200, 2300까지 다시 다 올라갔고 세계 이 지수가 미국 지수 나스닥이건 미국 지수 다우존스가 뭐 그거 빼고는 전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니? 실물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죽든 말든 금융 쪽에서 호재가 생기고 자기들끼리의 이것만 되면 카지노에서 돈 따는 그러니까 이건 픽션에 가까운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렇고 뭐 그런 실물이 아니니까 픽션 예술가 이런 자본이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그러나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절벽에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어쨌든 실물 경제에서는 이 실물 경제 그 자체로도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모순이고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물 경제 과잉 생산 이게 이제 첫째 문제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한 만큼 만들진 않아요.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의 생산은 이건 뭐냐면 에너지 프로덕션 생산의 무정부주의
물건이 얼마나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이 얼마나 필요하고 안 하고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상관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농업 인구가 한 2% 정도 전체 인구밖에 안 되는데 미국 농업에서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대량 플란테이션 경작을 해가지고 이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과잉 생산이 엄청나게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는 잘 안 통할 거거든요. 1950년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원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전부 밀가루, 당냉이가루, 우유가루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에 공짜로 퍼다 본 적이 있어요. 그 퍼다 본 그게 뭔가 농업 생산의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농업 생산물이 미국 사람이 먹을 만큼만 생산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먹을 만큼과는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생산된 과잉 생산. 그런데 이게 농업은 즉 곡물 생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곡물 생산에서 곡물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 곡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물이 그 쌀이나 밀이나 뭐 보리는 뭐 거의 안 하지만 보리나 옥수수나 감자나 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인간 왜 그걸 먹어야 되냐 우리 인간이 이 뇌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데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가 이 뇌를 돌리는 데 쓰거든요. 뇌를 돌리는 연료는 공간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녹말에서만 탄수화물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분리되게 된 것도 이 탄수화물 먹어가지고 이 뇌를 돌리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곡물을 먹고 이래서 곡물하고 인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곡물 생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뭐 세계 무슨 뭐 곡물 생산 뭐 이런 쪽에서는 곡물 생산은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가 필요한 거에 얼마쯤 생산할까요? 그러면 대개 그 통계로 나오는 뭐 104%, 110% 이렇게 약간 더 많이 인여가 거의 없는 듯이 꼭 알맞게 생산하는 것처럼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한 17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쌀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쌀을 17배를 우리나라에 더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한 배는 우리가 먹겠지만 나머지 16배는 어떡하나요? 쌀은 자본과 달라서 자본 같으면 하늘나라에 올려놓거나 그 자본은 요즘 굉장히 좋아졌어요. 컴퓨터에다가 숫자로 뭐 기입하기 때문에 천조고 뭐 일경조도 숫자를 동그라미만 몇 개 붙이면 되니까 그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는데 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곡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이 곡물의 17배나 되는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몬산토니, 가기니, 뭐 저 이런 그 큰 이런 거 세계 곡물을 그 장악하고 있는 4개의 그 기업들이 뭘 하는 거니? 이 17배 남는 잉여농산물을 섞일 수도 없고 바다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퍼다줘야 되는데 자본주의적인 방식에서 퍼다주는 방식이 없어요.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사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사가지고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걸 공짜로 주면 자본이 그 생산됐다고 해서 그냥 먹으라 그러고 이게 나눠줄 수는 없고 누군가가 사가지고 상품이니까 사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하는 게 축산업.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뭐 이런 걸 하면 소는 한 17배 정도 먹어가지고 소고기 한 점을 만들어가지고 한 끼 먹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닭은 한 뭐 12배, 돼지가 뭐 닭은 7배, 뭐 돼지는 12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 닭, 소가 먹어가지고 우유를 주든지
살코기를 주든지 달걀을 주든지 뭐 이렇게 삼겹살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물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 축산을 하는 사료가 이 곡물로 가지고 만들어진 사료들이고 이 곡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해봤자 결국 좋은 일은 누가 하냐면 먹기는 국민들이 먹죠. 국민들이 먹고 돈을 열심히 이제 비싼 소고기 먹고 비싼 뭐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으면 그 돈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료비로 딱 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아닌 그 뭐 집에서 무슨 뭐 옛날에는 돼지를 먹이면 무슨 저 음식물 쓰레기 뭐 모아가지고 잔반 모아가지고 그러죠. 지금 잔반 먹이는 그런 축사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잔반을 먹여가지고 이 일반 야생동물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서 키우는 이것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적절한 기후일 수도 있는데 이 집에서 키우는 이런 그 가축으로서의 이런 축산물로서의 이런 그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인공질. 그래 면역력이 제로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 사료를 가지고 거기 무병 처리가 된 그러면서 거기 항생 뭐 이런 것도 들어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걸 그 먹여가지고 축산을 통해서 17배나 과잉 생산되는 이 농산물을 지금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부에서는 그 축산물을 먹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그 곡물을 먹지 못해서 굶는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과잉 소비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거 그 옷은 아마 제가 뭐 그냥 농담 삼아 3대를 물려 입어도 남을 거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옷 요즘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은 지금 옛날에는 뭐 하면 뭐 옷이 떨어지고 그래서 양말도 끼워 신고 뭐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30년 넘은 40년, 50년 이런 데 옷이 어제 산 것처럼 쌩쌩해요. 그런데 그게 과거의 옷이면 옷일수록 더 쌩쌩해요. 최근에 산 옷 중에 뭐 메이드인 베트남, 메이드인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올수록 거의 새 것인데 한번 빨면 걸려요. 이 일회용품식으로 자꾸 어쨌든 근데 이게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의 실물 경제 부분은 전부 과잉 생산되고 있고 과잉 소비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 과당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물 경제는 계속 줄어드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포화 상태가 돼서 이 하늘나라에 갖다 얹어놓은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실물 경제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해서 10,000원을 투자해서 11,000원을 만들 때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무슨 산해유보금이 뭐 몇백조가 된다 오늘 뭐 현대도 한 200조가 된다 뭐 그러는데 그 돈이 그 200조 있으면 그거 털어가지고 뭐 공장 지어가지고 그래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뭐 이렇게 꼬드기고 국민들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면서 내가 이걸 투자해가지고 언젠만 될 수 있는데 투자할 때만 알려주면 내가 이 돈 다 털어부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겠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해가지고 이 본전이라도 하고 약간의 그거라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다 두면 그게 가격을 얼마든지 해가지고 그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고 실물 경제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는 이게 저성장이고 실물 경제가 절벽에 왔다. 그 실물 경제가 절벽에 온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에 결부된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나 자원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이제 그 절벽에 봉착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찾는다고 찾은 게 바로 ICT 정보통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거 뭐 의약, 제약 뭐 이런 이제 바이오 그 MT 나노 테크놀로지. 그 나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원자 물질의 원자 상태에서 원자 위에다가 그 선을 그어 가지고 회로를 만들면 뭐 요만한 뭐 조그만 뭐 칩 하나에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아도 남을 만큼 읽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있는 그 저장 장치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런 만들고. 그래서 AI,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또 3D 프린팅, 이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화, 그래서 자동차도 사람 없이 다니는 거, 항공기, 지 혼자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항공기, 또는 뭐 이런 무인화 작업, 이런 쪽에 이런데 실물 경제 이런데 투자하고 어떤 그 돈이 이제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투자 찾으니까 없으니까 지금 뭘 하는 거 아니? 외계 개발, 화성 개발, 뭐 달나라 개발, 뭐 이런 우주 산업 이런 쪽에 그게 얼마나 그 돈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돈이 이제 그럼 결국은 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이 금융 경제가 모두가 지속 가능성에서의 한계가 와 있고 이 위기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코로나 그래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 뭐 노동은 바로 이런 시대로 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IMF 때도 겪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지만 노동의 유연화, 노동이 임시직화되는 뭐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그 프리케리어트라는 말, 프리케리어스 프롤레타리아트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일자리는 프리케리어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프리케리어스는 간헐적으로 그냥 그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또 놀고 또 뭐 부담하고 하는 이런 사이버 테리아트 한때 우리나라는 뭐 IT 뭐가 되겠다 그래서 벤처 이런 거 하겠다 사이버 그래서 정보통신 컴퓨터 학과를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와 미래에 이제 이 컴퓨터 이런 거 하면 전부 안정적인 걸 해서 이제 그 잘 먹고 잘 살겠거니 근데 사이버 테리아트 이 그 정보통신 컴퓨터 이런 공학과를 나온 아이들이 지금 뭘 하는가 돈은 한 푼도 없는 프롤레타리아인데 사이버 이게 뭐 임시직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주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받고 그거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고 언제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까지 또 놀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컴퓨터 사이트에 보면 무슨 크몽인가 뭐 이런 데 가면 이 사이버 테리아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 누가 뭐 홈페이지를 막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스스로 자습해서도 상당히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사이버 테리아트 그리고 지금 그 디자인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문화들의 디자인들의 디자인해서 예술대학 응용미술과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응용미술과가 홍익대학 응용미술과 서울대학 응용미술과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응용미술과가 무슨 시각 디자인, 무슨 디자인해서 이 엄청난 이런 그 학과를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는 뭐 디자인 대학도 만들고 그래 디자인 예술대학 뭐 이런 것들이 서울의 유수에 대한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전부 이 디자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돈은 벌 수도 없고 어디 정규직의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일 시키면 이 그림 하나 그려주고 몇 번 뭐 이렇게 받고 뭐 일정 그렇게 일은 하는데 돈은 없는 빈털거리인 워킹 푸어들이 이제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를 우리가 88만 세대니 3포 세대 뭐 이제 3포 세대는 안 그러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니까 이제 N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 N은 뭐 안 돼 그래서 뭐 안 포기 그래서 생명 말고는 다 포기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이 삶의 방식이 긱 에코노미라는 말 근데 긱 에코노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긱이라고 하는 게 뭔가니 뭐 옛날 저 미국 재즈 하는 사람들이 재즈를 하는데 악단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즈 하는 애들이 그냥 다니다가 그쪽에 가면 바이올린 먼저 하는 친구들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일당 뭐 1시간 안에 몇 푼 주고 그냥 뒤에서 이제 북적북적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게 이 일자리 그 악기 그럼 누가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그냥 팽팽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재즈의 이 악기 다루고 어디까지 뒤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알바 노동이라는 게 뭐 거의 이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알바 노동 아마 숫자로 하면 이 알바 노동이 정규직 노동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일본에는 바이토라는 말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전부터 바이토
이게 뭐가니? 그 아르바이트, 뭐 아르바이트. 뭐 우버 같은 이런 택도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놀고. 그 우리 그 아파트에도 보면 무슨 이 우버 그 하고 카톡인가 뭐 이런 데서 뭐 하는 분이 있는데 맨날 거기 서 있어요. 그럼 누가 전화해가지고 부를 때까지 일 없음.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죠. 대리운전은 저녁에 스탠바이하고 계속 근무하잖아요. 근무하는데 전화가 와야 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벌지. 전화가 안 오면 공치는 이런 총알배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이런 노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 먹고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랑 모르겠다. 그래서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는. 예, 오늘만 열심히 살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내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없고 지금 신나게 살자. 그럼 지금 우리 좀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면 또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쓰는 거예요. 그 오늘 벌어서 그냥 해외에 가서 그냥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뭐 한번도 쓰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말이 뭐 소확행하는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금의 행복 미래 뭐 저축해가지고 미래의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이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이 사토리라고 이 깨달음을 잖아요. 도터진 세대.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사토리 도가 터지가지고 이 날관, 우리말로 그러면 날관 세대, 날관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 잘 산다, 집을 가지고 잘 산다, 결혼을 해서 잘 산다, 연애를 한다, 아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벌어가지고 그냥 방콕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다가 돈이 없으면 알바, 바이트 하러 가서 돈 몇 푼 벌어와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이 이제 보편화된 이거는 코로나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게 이제 실물 경제 이제 그래서 코로나는 결국 세계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습 약한 고리 취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막판에 와 있다는 것을 전혀 실감을 못 하다가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봉착하고 보니까 아 실물 경제 같은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들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새로운 뭐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뭐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과거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건가 하는 얘기는 과거의 그런 자본주의 우리가 직접 체감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위험한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이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까 반식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회의 건설 쪽으로 가는 이것보다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하는 이게 물론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까에 따라서 또 다른 나라의 이제 코로나가 어떤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이거를 디자스터 캡italism 아까 말씀드린 재앙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전쟁을 이용한다든지 자연재해를 이용한다든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2008년 경제위기 IMF 여러분들 IMF 때 돈 번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IMF에 돈이 있었던 사람은 그야말로 횡재를 할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돈이 조금 있으면 보통 정기예금 이자가 25%까지 가고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그냥 이 이자가 10% 이상 나오고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그때는 돈을 집어넣으면 뭐 1년, 2년 이후에 몇 배씩 풀어나는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돈이 크면 클수록 이제 횡재를 하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디자스터였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이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에 거기 뭐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흑인들이 이제 거기 노예들로 가가지고 거기서 혁명을 해가지고 흑인 나라가 된 거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포르투갈스라고 하는 그 수도가 막 지진이 뭐 9에 가까운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이피 돕기 운동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2억 달러를 주겠다고 막 공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뭐 몇십억 달러 해서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그 이후에 거기에 지원을 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그렇게 주겠다고 우리나라 2억 달러 주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는 그 프랑스가 그 수도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거기 복구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건설회사가 좀 나가는다든지 거기에다 돈 좀 벌어볼까 하고 한 거예요 전부가. 그럼 전 세계 나라가 전부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별로 남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전망도 좋지 않으니까 하나씩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빠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IT는 그때 지진 상태에서 전혀 복구가 안 된 폐허 상태로 지금 살아나고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기에 빠진 재앙을 같은 이런 절박성 이런 거를 이게 의존해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뭐죠? 그 노사정 뭐 이게 지금 결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도총에서 뭐 구글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도 노사정 이게 이런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니까 민노총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코로나 사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고용만 보장이 되고 뭐 사회적 고용 보험만 되고 뭐 몇 가지만 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비슷한 거를 이제 노사정 거기다 내가지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저 자본이나 정부 쪽에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민노총이나 이쪽에 강동이나 뭐 일반은 해고는 절대로 안 된다. 임금은 조금 깎이더라도 해고는 안 되고 우리가 버티는 이거는 보장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양보하겠다 그러는데 해고는 안 하겠다 하는 보장은 안 하고 뭐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 뭐 나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애매한 말만 넣어놓고 이제 휴업이라든지 뭐 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쫙 걸어놓으니까 다 내주고 아무런 실행 가능성도 없는 뭐 앞으로 뭐 노력하겠다 이것만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뭐 사태가 말도 안 났더라고요. 어쨌든 세계화 자본주의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리셋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평등, 불공정, 과잉금융화, 환경 뭐 이런 등등 경제의 공공성이 과연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은하두 월드가 파스로 갈 건가? 이 꼭 필요하긴 한데 과연 그런데 지구의 종말하고 자본주의의 종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와닿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금방 와닿는데 자본주의의 종말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역사는 불과 3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역사를 보면 고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노예제 원시 공동체 사회가 수만 년 우리 현생 인류가 대개 한 20만에서 10만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지 그 중에 거의 그리고 90% 이상 이거를 원시 공동체 사회로 살았어요. 노예제 사회로 산 게 기껏 해봐야 한 5천년?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급사회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봉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17세기, 18세기 이때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이 얼마 안 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종말이 오겠는가 하는 꿈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구의 종말은 상상을 하는데 자본주의의 종말은 상상을 못해요. 자본주의의 종말 그러면 어떤 걸까? 그 지구의 종말 그러면 이건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니까 모든 생명의 종말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더 브라이트 extinction 그래서 이 대멸종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건 읽으면 실감이 나요. 만화든 뭐든 그럼 자본주의 종말에 대한 건 만화를 그래도 별로 설득력이 없었대요.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자본주의가 겪어온 이런 역사적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자본주의의 종말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게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자본주의는 영원히 전부터 영원히 이후까지 있는 인류의 뭐 영원한 시스템인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멸망 그럼 이거는 뭐 완전히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로 이렇게 실제로 이 자본주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종말은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하는 게 이제 제 하나. 어떤 이 비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길들여진 게 자발적 복종. 그 누가 뭐 자본주의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자본주의 여러 많이 하는 탓도 있지만 스스로 알아서 피는. 그래서 이게 누가 뭐 이렇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그리고 절망적 내수. 그렇게 된다 한들 그래서 절망적 냉소주. 그리고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살 길을 찾겠다고 합니다. 아 죽으면 다 같이 죽지 뭐. 나만 죽나. 뭐 이러는 이제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말씀 많이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9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죠. 그쪽에 있습니다.